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최저임금 정책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여야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지금 내년도 10.9%로 인해 가지고 못 살겠다, 못 버티겠다, 죽겠다라고 해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금 거리를 또 뛰쳐나오게 생겼어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기만 합니까? 야당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엉망이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와 같은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야권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런 노동 생산성 임금 생계비 지표가 지역별로 현재 온전히 작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 가지고는 그걸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같은 시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상한 질문과 답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전날 잡혔는데 왜 날짜를 안 미뤘냐고 질의했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사는 자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상한 질문과 답변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 140개국 중 15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위스의 세계 경제 포럼이 우리 시간 17일 공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습니다. 12개 분야별 평가 가운데 10개에서 30위 내에 들었고 특히 거시경제 안전성과 정보통신기술 보급 두 분야는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노사관계 등 노동시장 부문은 48위, 관세율이나 독과점 수준 등 생산물 시장 부문은 67위에 그쳤습니다. 전체 순위 1위는 미국, 2위와 3위는 각각 싱가포르와 독일이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 200만 명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길을 걷다가도 물건을 사다가도 외국인을 손쉽게 만납니다. 체류자가 늘어난 만큼 외국인 노동자도 크게 늘어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문제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외국인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이른바 3저 호황 속에 3D 업종 인력난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102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오거나 취업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눌러앉은 불법 체류자 32만 명 정도를 합치면 전체 외국인 노동자는 13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는 외국인 노동자는 많지 않습니다. 2012년 47만 명이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외국인은 2016년 56만 명으로 조금 늘었지만 불법 체류 노동자를 감안하면 실제 돈을 번 외국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체류자가 200만 명이고요. 그중에 근로자가 100만 명, 불법 체류자가 30만 명입니다. 이 돈 버는 외국인들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 부서가 나서야 합니다. 외국 법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 법인은 1,726개, 부담세액은 1조 원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세계적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하면 미미합니다. 문제는 세계적 기업의 한국 법인을 유한회사로 세워서 실적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망을 피했고 서버를 외국에도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도 해외 매출로 잡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무기계약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는데요.
이들 중 100명 이상이 직원의 형제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1,2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사고가 계기가 됐습니다. 사고 후 공사는 자회사에 위탁했던 안전 업무를 직영으로 하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환자 중 108명이 공사 재직자의 자녀, 형제나 배우자, 친인척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가 22명, 삼촌이 15명, 배우자 12명, 사촌 12명 순이었습니다. 부모도 6명 있었습니다. 특히 108명 중 65명은 구의역 사고 후 입사자들입니다. 경력이 만 2년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 복잡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정규직이 된 겁니다. 정규직은 복잡한 5단계의 절차를 거치지만 무기계약직은 서류 등 3단계만으로 채용됩니다. 구의역 사고 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이 예고되자 일단 임시직으로 친인척을 뽑아놓고 정규직 전환으로 동원하게 된 겁니다. 당시 무기계약직이 곧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직원 친인척이 대거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는 겁니다. 공사 측은 이를 부인합니다. 채용 비리나 그런 사실은 없고 작년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한 건의 채용 비리도 적발이 안 됐거든요. 연합뉴스 TV 김태종입니다. 농협중앙회 출신 퇴직인사 상당수가 계열사로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8년 농협경제금융지주에 재취업한 농협중앙회 퇴직인사는 1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에는 2명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31명, 올해는 25명에 달했고 연봉은 지난해 기준 평균 3억 원입니다. 김 의원은 농협 계열사에 낙하산 인사가 다수 포진한 것은 문제라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빈곤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연 1,100만 원에 불과한 데 반해 이자와 원금 상환액은 1,256만 원이어서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가구주가 20살에서 64살 사이인 가구 중 연간 가처분 소득이 전체 가구 가운데 중간인 가구의 절반 미만인 근로빈곤 가구는 13.2%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연간 지급 이자와 상환액은 1,256만 원으로 가처분 소득보다 1.14배 많았습니다. 특히 빚이 있는 근로빈곤 가구 4곳 중 1곳은 소득 감소 탓에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카메라 숫자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후면에 3개, 4개의 눈이 달린 스마트폰 출시가 본물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반면 구글은 기존과 같이 카메라가 2개인 대신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다른 방향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LG전자가 전후면 5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전략 스마트폰 V40 싱큐를 공개한 데 이어 삼성전자도 후면에만 4개의 카메라가 달려있는 갤럭시 A9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중국 화웨이도 경쟁에 뛰어들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카메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의 신제품 픽셀3는 카메라 개수가 단 2개지만 인공지능 AI에서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5월 공개한 식당과 미용실 예약 전화까지 걸던 AI 기술이 실제 적용됐고 한 발 더 나아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AI가 대신 받아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화면에 띄워주기까지 합니다. You can decide whether to pick up, send a quick reply, or mark the call spam. You'll never have to talk to another telemarketer. 구글은 하드웨어 스펙 경쟁에서 비껴간 대신 사용자 편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둔 겁니다. 불필요한 그런 하드웨어 스펙 때문에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주는 방향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무선통신 시장에서 기업 간 서로 다른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정부의 9.13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이 기존 주택 매매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신규 분양 시장도 시기상으론 가을 성수기지만 9.13 대책 후속 조치의 영향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져 잠잠한 상황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기존 주택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9.13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선 1억 원 이상 호가가 떨어진 아파트가 나와도 매수자들이 그냥 지나치기 부지기수. 이젠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최근 매수 우위 지수는 96.9를 기록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매수자가 많고 이하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인데 9.13 대책 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 수치가 2달 반 만에 100밑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처럼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가을 분양 시장의 분위기도 예년만 못합니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들의 수도권 분양이 줄줄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달로 예정된 위례와 판교, 과천 등 수도권 신규 분양 일정이 모두 연기됐으며 서울의 주요 분양 단지들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사들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분양 경기 전망치도 가을 성수기지만 전달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각종 대출 규제로 기존 주택에서 집 사기가 훨씬 어려워진 데다가 청약 일정마저 줄줄이 연기되면서 특히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한 공급 시기마저 미뤄지면서 전체적인 주택 공급난 해결의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우리 정부와 세계은행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멀리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바다 건너 25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부와 세계은행이 우리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도상국들에 어떻게 적용 가능할지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서울의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할 때 빅데이터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 스마트폰 속 간편 결제는 얼마나 쉬운지가 소개됐고,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간단히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부 24와 홈택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내년 상용화를 앞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I would go for your experience in 5G, being,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pilot it before even commercial deployment. And there is a lot of lessons and good applications on this that we can take to our partners. 정부는 앞으로도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사례를 직접 듣고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면 그것들을 보고 개도국들도 경험을 공유하고 또 발전의 모델로 삼는 그런 것이 가장 큰 한국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아우른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주요 정보통신시설과 기업에 들러 실제 체험의 시간을 가진 뒤 마무리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업무 방식을 몇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시대가 변화하며 기업 문화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직장인들 역시 업무 방식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어땠나요? 네, 하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의 업무 방식 실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직장인 4천여 명과 전문가를 인터뷰해 이 업무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내용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직장인들이 국내 기업의 업무 방식에 관해 내린 종합 점수는 45점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네, 100점 만점에 45점이라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낙제점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구체적인 항목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무의 목적과 전략이 분명한지를 보는 업무 방향성은 30점, 업무 지시와 배경, 내용 명확히 설명하는지 이 지시 명확성은 39점, 충분히 권한 위임을 했는지를 보는 추진 자율성은 37점, 업무 추진 과정의 효율성은 45점으로 오히려 세부 항목은 종합 점수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그만큼 국내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 항목 대부분이 종합 점수보다 낮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업무 과정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복수 응답으로 50.9%는 원래부터 의미 없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했는데요. 2배에 오른 응답은 47.5%가 꼽은 전략적 판단 없는 하고 보자식 추진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항목에서도 업무 방향성의 점수가 가장 낮았던 것처럼 목적과 전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 효율이 낮다는 뜻이죠. 네,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과 목표를 명확히 수립해야 하는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분명 동일한 시간에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업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전, 거칠에 과도한 신경을 쓰는 것 역시 업무가 비합리적으로 진행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42.2%가 꼽아 3위에 올랐습니다. 또 현장 실태도 모른 채 탑다운 전략 수립을 하는 상명하복식의 기업 문화에도 41.8%가 응답해서 4위에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원활치 않은 업무 소통은 40.4%를 차지해 5위를, 이 상사의 비계획적 업무 지시에는 38.8%가 뽑아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위계적인 기업 문화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업무 방식에 대해 보여주기식, 상명하복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업무 방식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 역시 비효율, 삽질, 노비, 위계질서 등의 부정적 단어가 86%를 차지했는데요. 이 반면 합리적, 열정, 체계적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에는 14%에 불과해서 여전히 업무 방식에 대해 많은 직장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계속된다면 업무 시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나요? 네, 실제로 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즉 워라밸 점수를 57.5점으로 평가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젊은 직장인들의 경우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업무 방식에 대한 직급별 긍정 응답률을 살펴보면 업무 합리성에 대한 임원의 긍정 답변율은 69.6%였지만 반면 사원의 경우엔 32.8%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서 두 직급 간의 생각이 2배나 차이가 났는데요. 이 동기부여에 대한 긍정 답변율 역시 임원 60.9%, 사원 20.6%로 약 3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조사를 보니 업무 방식에 대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Y에 대해 고민과 협의하지 않는 리더십과 이 Y를 설명하거나 질문하지 않는 소통 문화가 이 근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시대상과 경영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업무 관행을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진단 결과와 해법을 담아 책자 Y를 발간,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하니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원하는 기업과 직장인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업의 생명은 결국 시간과 돈, 그리고 사람입니다. 하지만 업무적인 효율이 따라가지 못하면 셋 중 어느 것 하나도 잡을 수가 없는데요. 하루빨리 기업 문화가 개선돼 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정착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